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 뜨거운 인터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황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안녕하시냐는 인사에 죄송스러워서 안녕하다는 말은 못하고 유족들한테 어쨌든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현입니다. 참 저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나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인사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 인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책위원회 이게 지금 언제 꾸려졌습니까 이게? 사건 당일날 16일날 저희가 오후 3시에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있을 때였죠. 그래서 구조가 다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의총을 하다가 거의 말미쯤에 실종자와 사망자 그다음에 생존자 숫자가 오락가락 했다가 바로 잡는 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시 그때쯤이면 다 구조됐다는 보도가 나올 텐데. 170명가량만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실종자가 당시에 한 290명으로 보도될 때 저희가 의총을 중단하고 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책위를 바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안철수 대표가 진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는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 가서 상황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대책위를 만들어서 진도팀, 안산팀, 그다음에 중앙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구조가 먼저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하려면은 상임위를 열어야 되잖아요. 자료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이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해서 구조를 못 한다라는 핑계를 삼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임위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중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책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사고 난 바로 당일날부터 사실상 꾸려져서 가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대책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어떤 분을 우리가 모시는 게 이게 맞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새정치연합 내에 대책위원회가 있구나. 그 정도로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조차도 이번에 새롭게 알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다. 이런 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존재감이라는 거는 국회에서의 존재감은 상임위 활동이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일단은 국회 안에서 해야지만 되는 건데 앞서 드렸던 것처럼 구조가 먼저고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대책이라는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에 원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서 안행부 장관이 되면 안행부 장관한테 또는 해수부 장관이면 해수부 장관한테 그리고 해경, 경찰 이렇게 다이렉트로 저희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3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상황이 대형 사고고 참사이다 보니까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무슨 이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했었어요. 한 2주 동안은.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요구를 최대한 저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첫날, 둘째 날 정치인들이 현장 가서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었죠. 비난, 수모도 받았던 시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충분히 그럴 법한 게 저도 한 열흘 뒤에 진도를 새벽에 혼자 내려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했던 시간이 3시인데 조명탄이 몇 발 보이더니 3시 반 되니까 안 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왜 안 쏠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에 이제 불이 붙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조명탄을 안 썼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 둘째 날, 셋째 날 우리나라의 조명탄이 그렇게 적게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이제 막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보다 대책의 존재보다 그런 사건 수습에 훨씬 더 이제 좀 집중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제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구조,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거의 동시병행적으로 저희가 사건 발생한 일주일 열흘 상간에 이제 사실 말문이 트였던 거죠. 그 안에는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사건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요구도 그러니까 차분히 하고 있었고, 기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해경하고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나온 상황 보고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도 있었고 또 더 확인해야 될 것도 있었고요.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서 좀 사고를 안 내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가 의원들이 터무니없이 유족들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그런 발언, 행동 이런 것도 많았고 저희도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왔다. 근데 이것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등한히 한다거나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겠다 이런 취지. 물론 그렇죠.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 진상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좀 아쉬운 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제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저희 프로그램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이런 때 좀 나서줄 필요도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너무나 답답해서 진도에서 청와대로 가자고 그때 한 10km인가요? 항의 시위도 하고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이 될지라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처를 또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야당이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목소리들을 직접 전달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야당이 그런 기능조차 하지 않을까? 저희들끼리 좀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너무나 초반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특별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가 당시 18일 날 이제 안산시 의원들하고 안산시장이 이제 정부 측에 요구를 했죠. 네. 19일 날 오전에 확인을 했더니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실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가 소속 상임위가 안행인데. 네. 그래서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재 지역 선포 문제를 안 하냐. 시일이 촉박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면 바로 총리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공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좀, 인식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사건을 수습하는 공직자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빨리 좀 이렇게 일을 풀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좀 자제를 했는데 그날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오후에 이제 6시경에 아마 다음 날 선포될 것으로 이제 예보가 나가고 다음 날 일요일 날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 열흘 2주 동안은 그러니까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장관대로 해수부 해자도 잘 모르시는 분을 정치하던 분을 그 해수부 장관으로 네, 그렇죠. 발탁을 한 거고요. 강병규 장관 역시 이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네. 행정 쪽의 전문가이죠. 그리고 이제 유정복 전 장관을
지방선거 앞두고 인천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박으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발탁돼가지고 오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조금 더 뭐라고 했다가는 그냥 이분들이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좀 다독여서 구조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외려. 와야 될 것 같다.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춘추관에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정말 저희가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봉화에서 일주일가량 장례를 치렀고 그때 국민들의 분노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서거를 막 그 함성들이 어떤 거냐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도대체 뭐 했길래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가시게 했냐.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은 물병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문오는 분들한테 분노가 화살이 가고 그래서 조문하는 분들이 조문도 못 오게 하고 막 이랬던 이제 소위 이제 그렇죠. 그 시민들의 분노를 경험해서 이번 상황을 이게 그거보다 분노가 100배 더한 상황인데 정부는 무능력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에 이때는 좀 이렇게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때 좀 지나서 진상규명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좀 제가 상황실장하면서 정말 통탄하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목소리가 사실상 안 나오고요. 또 일부 이제 그런다 보니까 일부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 야당의 목소리가 조금 나왔더라면 쉽게 말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득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결국은 또 야당은 뭐 하느냐 뭐 이런 비난을 함께 또 받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당이 야당다울 때 그리고 정말 그 힘들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아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뉴스 볼 때마다 그 허탈한 마음 뭐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조가 먼저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같이 이제 제기했을 때 또 여야 공방으로 이렇게 지금도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하고 특검 요구하고 진상규명하자 그러니까 구조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 왜 정쟁의 도구로 삼냐. 이제 이것이 상투적인 여당의 공세이고 언론 환경도 이제 그에 이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뭐 지나치게 조심하지 않았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은 달게 받고요. 앞으로.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황실장 하면서, 득점, 소위 이제 잘해서 야당의 존재도 중요한데, 워낙에 예민한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덜 이제 그 사고 안 나게 우리 안에도 늘 이제 그런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관리를 저는 주로 했고 우원식 위원장은 굉장히 이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구조로 가고 분위기가 그래서 야당의 존재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맞죠, 뭐 제대로 잘 못했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득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게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존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부로 하여금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바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했을 때 그런 때 어떻게 보면 야당의 대안 세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이번에 야당도 결코 이게 잘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유스러울 수는 결코 없는 문제예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워낙에 이게 한 군데서 벌어진 사건이면 또 수습하면 되는데 소위 이제 좀 전국적인 차원의 이제 문제고 진도, 안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해당 부처도 이제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쨌든 부딪히면서 유족들의 뜻과 생각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 그렇구나.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냥 얻어맞더라도 또는 욕을 먹더라도 그러면서 바로 장관 부르고 뭐 해서 좀 팽목항에서 배 타고 안쪽에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잠수사들의 고통도 좀 보고 뭐 그랬으면 뭐 이런 생각은 나중에 좀 했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야당이고 우리가 집행하는 단위가 아니어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제가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지금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놓고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모신 것이니까요. 이번 사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특별법, 특검,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내일 이제 안행위가 소집이 돼서 현안 보고를 장관으로부터 받게 돼 있고요. 내일 이제 14일이죠. 그다음에 16일 날이 해수위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개 이제 상임위가 유관 상임위로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다루는 운영위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 문제와 상담 문제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문위가 교육청 문제, 그다음에 수학여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교문위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요. 법사위는 지금 유족들도 요청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12월 11일 날 발생한 사건을 12월 16일 날 신속하게 허위 사실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한 달이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중간에 발표된 공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가 좀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위는 총리실 소관인데요. 여기서 지금 소위 범부처 사건 대책이 오락가락했거든요. 해수부로 갔다가 안행부로 갔다가 총리로 갔다가 다시 해수부로 가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기재위에서는 특별 재난재해 대책 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정보위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사실은 애초에 이 사건을 인지했던 시점이 YTN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정보위 소집도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임위 지금 소집을 이제 여당과 합의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여야 간사 합의만 되면 되고요. 위원장이 아닌 경우는 이제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상임위를 열자. 그래서 5월 달에 지방선거가 6월 4일 날 있지만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가 열심히 열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1차 수사 결과 발표할 시점이 되면 특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걸 또 토대로 특별법에 대해서 재정을 여야가 이제 논의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늦어도 8월까지는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8월까지. 소상히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도 임시국회가 있고 7, 8월은 원래 정치 휴직기인데 이때 그거는 또 없다고 국회는 봅니다. 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휴직이 갖는다 그러면은 문 닫으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를. 지금 국정조사하고 진상조사, 특별법, 국정조사하고 특별법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여당에서는 아직 국정조사 좀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정조사하고 특별법을 한다라면 어떤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고요. 증인을 법에 의해서 이게 증인 채택을 해서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 조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국정조사는 훨씬 더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그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고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은 그런 진상조사와 피해 규모와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법으로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5.18 특별법을 저희가 그렇죠. 한 7, 8년 걸려서 제정을 했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조금 이건 굉장히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 치유 과정이 복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상자 문제인데 어저께 이제 보건복지에서 세명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피해자와 그다음에 생존자와 그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 쭉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 난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가의 유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생태같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존한 분들 중에도 해경은 넉넉히 있는데 뭐 40명을 살리거나 뭐 밧줄을 주거나 구명조끼를 자기는 안 입고 학생들한테 건네줬던 이런 사실관계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의사상자 문제가 되게 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건 훨씬 강범위하게 적용돼야 될 거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후의 과제다라고 봅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미국의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진상조사를 하고 어떤 대책들을 내놓은 것처럼 그 이번에도 뭐 그런 그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인 거죠. 여야의 뭐 국회 틀이 아니라 뭐 전문가나 뭐 또 사건 관련되신 분들이나 국회나 이렇게 초당적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됐든 지금 여당과 협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좀 지금 과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를 위한 상임위 개최,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위한 뭐 기구 이렇게 마지막 순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게 뭐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우선 순위를 놓고 보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그 상황실장이시니까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그 이번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뭐 참사 원인도 있고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어디까지 그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일단은 회사의 문제가 하나 있겠죠. 한일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뭐 그 종교의 문제, 개인 사업가의 그 이제 배금주의의 문제, 그다음에 선장의 문제로 본 거고요. 이제 회사의 문제가 한 축으로 있고, 그다음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의 문제죠. 그러니까 과적의 문제, 그다음에 변침의 문제, 그다음에 VTS와의 교신의 문제, 이런 이제 소위 기관과 선장과 이 배 안에서 이루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범부처에서 이것이 혼란과 혼선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었던 애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끔찍한 그 한 3일 동안의 상황 또는 한 5시간의 상황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한 1, 2, 3 그러니까 4가지 점으로 좀 놓고 보고요. 제일 심각한 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제 민주주의의 과제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숙제였다는 점은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속에서 사람의 가치와 인권의 문제와 생명 존중의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
해태되어 왔는지가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저는 제 그 딸들이 당하는 이 고통들이죠.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 다 자기 선후배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 딸만 하더라도 학교 과 후배가 안산 그 이제 단원고 출신이고, 자기랑 아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되게 이제 침울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갈무리하면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내놓아야 될 정치권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대단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5시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 5시 뉴스 잠깐 짧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진행하는 이용마의 한국 정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2주에 한 번, 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김현 상황실장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사고 원인 그리고 대응 관련해서 대응 구조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어느 선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범부처의 어떤 무능력함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서 고원 교수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 찾기 차원에서 이 회사 그러니까 뭐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각의 총사퇴 뭐 이런 식으로 희생양을 찾고 뭐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순번으로 치면은요. 이제 총리와 이제 부처 장관 일 거고요. 그 윗선은 청와대죠. 청와대의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이 세 분인데요. 비서실장이 사건 발생 17일 날 진도 체육관에 대통령 모시고 같이 갔었죠. 그때 유가족들 실종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바로 들었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 그럼 비서실장은 뭐 해야 됩니까?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일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죠. 비서실장이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실장인데요. 12월 16일 날 이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아침 10시에 단 한 사람의 구조자도 놓치지 말고 해라. 그래서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걸죠. 그때 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변인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잘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그 즉시 보고한다. 그게 이제 16일 날 오전 10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서 안행부 2차관한테 보고를 받죠. 왜 숫자가 200명이나 틀립니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구조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구명조끼를 입긴 했으나 배 안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죠. 그때도 비서실장이 같이 있었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됐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제대로 현장에서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비서실장이 역할을 안 한 거고요. 17일 날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안보실장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아서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있다. 보고하고 있다. 18일도 마찬가지, 19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일 날부터 상황이 대단히 예민해지고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알고 나서부터 21일, 22일 날은 아예 대변인 브리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23일 날 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렇죠.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호실장은
대통령이 그 안산의 분향소 첫날 그 이제 화랑 분향소를 갔는데 유족이 아닌 분이 근접해서 대통령하고 마치 유족인 것처럼 예. 대통령한테 얼마나 심려가 크시냐 얘기하고 이런 게 버젓이 그 화면을 타고 나갔어요. 예, 그 바람에 연출론까지 나왔었죠, 이게. 그랬더니 예. 경호실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신원을 안 합니까? 그 통제도 안 된 상황에서 신원 확인을 해야죠. 예. 사서원 같지만 아주 큰 그 구멍이 뚫린 거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3인방의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홍보수석, 대변인. 이거 안 됩니다. 무슨 계란에 라면 안 넣었으니 뭐가 문제냐는 그거 보도했다고 언론인들을 출입 정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은 보도 지침에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의 직속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죠. 현대국가의 안보는 단순히 이 대북 관련만이 안보가 아니고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대형 참사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네. 대통령이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정보의 그 취합을 제대로 했어야죠. 국정원 제2차장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상황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느닷없이 그 이제 일선의 교사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어저께 보도자료를 첫 보도자료가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도대체 첫 보도자료가 교사의 유언비어라면 그거는 학교에서 조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검찰에서 의뢰해서 문제가 되면은 그때 가서 대처를 해도 늦지 않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겁박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국정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해군의 대응이죠. 그 다음에 그 국방부의 이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헬기가 돌아가라고 해서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함대가 뭐 6척, 비행기가 6척, 함정이 66척이 떠서 동원 세력으로 뭐 마치 구조를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시간에 떠 있었던 헬기는 2대, 123 구조정 1대, 해경 소속.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장비가 투여가 돼서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바다는 주변의 어선들이 와서 사람들을 구조했던 거고, 단 한 명도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정말 이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이 아주 창피스러운 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처로 쳐서 적어도 5, 6개 부처, 그 다음에 청와대 책임, 국정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진상규명의 시작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데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청와대 이제 책임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 그다음에 불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유언비어 단속을 한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좀 겁박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많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시민 사회 단체들이 그 청와대 책임 문제 제기하면서 촛불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죠. 네, 아직은 그렇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어차피 지역이 안산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또 마음속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냥 참여하는 거고요. 뭐 범대책 기구가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에 보다 좀 충실하면서 그 문제는 좀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사실은 제가 정치권에 들어서 활동한 지 꽤 오래됐지만 어쨌든 이제 바깥에서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고민하고 걱정하는지는 뭐 충분히 뭐 그분들 마음에 전부는 성에 안 차겠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전화를 며칠 전에 주셨어요. 제가 청와대 하루 종일 이제 청와대 앞에 유족들 그 KBS 김시건 국장 그다음에 KBS 사장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 면담 요구하러 갔을 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 새정치민주연합은 뭐하냐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 현장에 계속 있었어요. 경찰 과잉 대응 못하게 막았고요. 그랬더니 그나마 현장에 있어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10여 분 가지 않았어요? 예, 갔는데 네. 갔다고 얘기를 못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저희가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할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우리가 조금 뭐 역할을 하면 뭐 정치꾼, 시위꾼, 뭐 배후 조정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유족들한테 혹여라도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범정부 또는 뭐 범국민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제 보다 강범위하게 참여해서 활동이 될 텐데 저는 그것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안산에서 학생들이 2,000명이 모여서 뭐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모차 나오고 뭐 이제 이거 갖고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정부 여당이나 그 관련 이제 기관에서. 근데 쇠고기 때는 미래의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미래의 얘기,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광우병으로 해서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에 대해서 이제 호소했던 건데 지금은 눈앞에서 국민들이 본 거잖아요. 배가 그렇죠. 45도로 기울었고 50도로 기울고 60도로 기울고 90도로 기울고 아예 침몰돼서 뒤집어지는 장면을 2시간 반 동안 생중계로 본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카톡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것이 이제 유품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 그것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입을 막으면 되고 또 그 뭐 유언비어라고 유포해가지고 잠시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 이거 괜히 해결을 해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국민들의 심정을 공감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막겠습니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와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한테 이런 국민적 정서를 제대로 보고라도 하고 계신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사건은 4천만 국민이 경찰이고 4천만 국민이 언론인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추지도 말고 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 길로 가야지 쇠고기 뭐 광우병 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있다 그런 태도로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당시에도 종북 몰이를 하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게 되면 이건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과 비난이 높아지니까 정치 선동하지 말라. 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여당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런 류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저희가 참여정부 때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MB정부 박근혜 정부 때 보완한 게 프레스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충격 상세 아이템 개발. 그래서 나쁜 뉴스는 없애고 그걸 대체할 뉴스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안전관리 기능이 언론 관리 기능으로 이제 전환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터무니없는 무슨 밀양에 송전탑에 있었던 분이 요번에 관련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됐던 그분의 아드님의 발언도 그렇게 터진 거고. 그리고 등등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다 안 먹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극단적 단어로 충격으로 덮으려고 하죠. 그걸 충격을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있는 그 우리 교포나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나 뭐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광고를 낸 것 같고 뭐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내 아이와 고국에 대한 사랑이죠. 이분들은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그걸 한 분들인데 그걸 이상하게 지금 이제 몰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러니까 2008년도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아이들이 카톡으로 남긴 그 유서죠. 유언이죠. 그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그 아멘 했던 그 친구.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그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실존하는 사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담화문 발표도 어떤 내용을 실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담화문 100번 해보십시오. 먹히나 안 됩니다. 정말 진솔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책하겠고 국가 운영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전환을 약속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고 짐작하고 전망합니다. 근데 이것도 선동이라고 또 하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네,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최근에 이제 특이한 게요. 그 언론이 그 춘추관장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네, 예, 네. 가장 오래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언론이 정권의 어떤 장악이 되더라도 장악이 돼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빼고 왜곡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 뭐 김시곤 전 이 KBS 보도국장 건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그 MBC의 전국부장이 있고 또 리포트. 뭐 보도국장이 얘기하고 전국부장이 또 얘기하고. 보도국장은 또 깡패라고 지칭을 하고. 이게 참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프레스에 대한 매뉴얼이 상세하게 만들어진 거에 그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제 위기 관리 매뉴얼을 쭉 보면 현장에서는 관리가 안 됐는데 상황 보고서 작성 참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스에 대한 매뉴얼 다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잘한 게 두 가지. 이 매뉴얼을 지금 직접 확인하신? 네, 다 했습니다. 네. 확인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풍수 재난재해, 소위 말하는 자연 재난재해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국민행동 요령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이 재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태풍이 어느 정도로 오고 비가 어느 정도로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우산을 들고 가십시오.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기상청의 예보로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방송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양 사고의 매뉴얼에는 국민 행동 요령이 표준 매뉴얼엔 있는데 실무 매뉴얼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국가 기관 방송인 KBS와 연합통신이요. 예를 들어서 배가 50도로 기운다. 그러면 퇴선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퇴선하라라고 속보로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제가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게 한이 되는 거예요. 구조됐다. 너네들 구조하러 간다. 해경이 헬기가 간다.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으라라는 방송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가 얘기 들으라고 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요. 그러지 말고 갑판으로 나와. 그래서 걔는 살았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 부재중 전화를 못 받은 부모는 평생 한일 거고요. 얘기를 들어라고 한 이 아버지는 또 어찌 살 겁니까? 그런데 언론이 어디에서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얘기하면 교육청이다, 뭐 해경이다, 정보관이다. 그러면서 전원 구조됐다라고 방송하면서 그 죽어갔던 그 시간에 죽어간 애들은 또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저는
저는 언론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죠. 언론 장악이 이제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그 해고자의 입장에서요. 그 언론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있잖아요. 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야당이 언론 문제만큼은 우리가 똑바로 잡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그 언론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자라고 여당에게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나머지도 다 해결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 버텨만 주더라도 언론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일면 타당한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국정원법이 이제 뭐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하냐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또 민생 법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언론 환경이 이 지경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통탄에 맞지만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나머지를 다 불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 정치에서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요. 항상 그 1차적인 건 물론 사건 사고인데 2차적인 문제로 상수로 따라오는 게 항상 이 언론의 문제거든요. 네. 그 대통령 담화문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타이밍상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어저께 이제 보도된 거로 보면 또 유체 이탈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 네. 해결책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 구조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책임론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주무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 이 단순히 직위 해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없는 네. 담화문은 사상 누각이 되고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뭔가 뭐 대책도 내놓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네, 좀 뭐 들거든요. 국가 뭐 안전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난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없어서 이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매뉴얼은 훌륭합니다. 그거대로 그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전진 배치시키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기 사람 심고 검증 안 된 사람 심고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사람을 억지로 장관으로 내정해 놓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안전관리를 하겠습니까? 소방방재청 기능 강화하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황에서 충분하니까요. 뭐 건드릴 생각 말고 있는 대로 하고 좋은 사람 갖다가 역할 맡기셔서 국정관리 하시되 혼자 하시지 말고요. 구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은 의원님 오랜 시간 고마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 보아야 혼란만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복잡한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빼고 소위 빼먹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소한 절도 행각이나 날씨 같은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사고 수습은 자신들이 할 테니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 선동을 한다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권력을 맡은 대리인이 오히려 주인을 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또다시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